네, 지금부터 9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딸려 있는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장애 요인은 무엇이고, 이 장애 요인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항상 경영학은 다 똑같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 요인 무엇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뭐 기능적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할까요?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누군가를 설득시키려 하는데 이러한 때 의사소통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에 한 3대 기능 정도가 있고 이러한 의사소통은 우리 경영학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 자, 리더십은 사실 계획, 뭐 조직, 지휘, 통제에서 지휘라는 기능과 가장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이 지휘 기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을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리더십,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또 부딪힐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조직이 취한 위기 의식,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또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능적 측면이 바로 의사소통이었다 하는 거. 요거를 먼저 이제 그냥 뭐 서론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제 장애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정보 교환, 이해, 설득 이런 과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 자, 일단 송신자입니다.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의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 뭐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정보를 요구한다는 거. 자, 자기가 들은 대로 그대로 100% 정보를 전달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빠뜨리고 일정 부분만 여과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 자, 여기에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문 용어를 막 사용합니다. 말하는 사람 저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싹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에서 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자, 목표가 결여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복잡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조직에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게 집중화되듯이 말에 있어서도 어떠한 논점, 요지가 파악이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거는 뭐 속된 말로 앞뒤 다 자르고 가운데만 얘기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장애 요인. 자, 그리고 감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결부시켜서 의사 전달을 할 경우, 의사 소통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장애 요인의 첫 번째, 송신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신자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판단한다는 거.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선택적으로 판단을 해서 듣는다는 거. 자, 그랬을 경우에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입관. 말하는 사람에 대한 선입관입니다, 이건. 말하는 사람이, 아유, 저 사람 평상시에 좀 신뢰성이 떨어져.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선입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또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묵. 뭔가가 송신자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수신자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아무런 반응이 없이 침묵에 일관하게 된다고 한다면 송신자 입장에서도 힘이 빠질 수 있죠. 이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듣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황적 요인입니다. 이거는 뭐 송신자, 수신자 이해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환경적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장애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고 저것도 이야기 너무 복잡한 상황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장애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억압된 분위기. 뭔가가 제대로 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분위기가 약간 좀 억압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사적인 상황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가 들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뭐 이런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좀 분위기가 억압될 수 있는 상황.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역시 장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부적절한 매체의 선택. 예, 만나서 대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전화로 해서 예, 짧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을 때는 전달력에 대해서 상당히 효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장애 요인 뭐 이 정도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장애 요인이 나왔으면 이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법이 좀 나와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예방 측면에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지금 등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 언어를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 예, 아주 심플하게 그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억제해야 된다. 이거는 뭐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뭐 동일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게 되면 듣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틀려진다는 거. 그리고 피드백,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에 대한 논점이 뭐 이런 겁니까? 등등.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예,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먼저 잘 듣고 나서 그것에 대한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평가적 판단 회피입니다. 예. 뭐 이야기를 싹 했는데 뭐 아직 다 얘기도 안 했어요. 서론만 얘기했는데 벌써 판단 딱 해서 이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 자,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예방적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예, 특수한 상황으로 좀 몇 가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조직에는요, 정말 정말 중요한 조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거. 예, 제가 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사조직이죠, 사조직. 내가 밥 먹으러 갈 때 누구하고 무리를 져서 같이 잘 다니는 무리. 아니면 어떠한 뭐 동호회라든가 뭐 친분, 사적 친분 관계로 얽힐 수 있는 소속감이 있는 조직들. 자, 이런 데서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소문,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과대 포장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는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거.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에 대한 소중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소중함에 대한 것을 상대방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언어에 의해서 부정을 했을 경우 여기에서부터 갈등은 시작한다는 거. 자, 이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조직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사적 조직에 대한 부분, 뭐 조직에서 조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막을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그레이프 바인이라는 데서 그 걷잡을 수 없는 좀 중대한 상황에 대한 소문, 거짓말 등이 좀 만연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한 시스템화에서 통제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결국은 의사소통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갈등입니다. 갈등, 이 갈등에 대해서는 유형이 행동적인 패턴의 유형이 이렇게 6가지 정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쟤하고 얘기하기 싫어 도망가는 형태. 두 번째는 내 끝까지 가서 내가 내 얘기가 맞다는 것을 싸워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다. 싸우는 형태로 행동이 나온다는 거. 세 번째는요,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나 이 조직을 아예 떠나버려야 되겠다. 자, 네 번째는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 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A라는 애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책임 전가. 자, 이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은요, 또 직위에 대한 포지션에 따라 상당히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직장 상사인데 뭔가에 대한 업무에 대한 미스테이크로 인해서 그 책임을 부하 직원에 전가하는 방법의 보고 체계가 상사에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이게 몰랐다고 한다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그 직장 상사, 그 부하 직원들로부터의 얻을 수 있는 신뢰는 완전히 제로가 된다는 거. 자, 이러한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행동 유형들이 있는데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시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 5번째 나올 수 있는 게 타협입니다. 타협. A 그리고 B, 나는 요만큼 양보할 테니까 너는 요만큼 양보해.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타협. 자, 그다음에 이제 합입니다. 합의. 네가 말한 게 A, 내가 말한 게 B, A, B 다 XX. 자, 새로운 C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우리 좀 좋은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합의. 자, 이렇게 행동의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게 한 6가지 갈등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갈등이 없는 조직과 있는 조직 중 어느 조직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나? 라는 물음을 가지고 어떤 또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무조건 또 통제 조건이라는 게 있죠. 통제 변수. 어떠한 다른 상황들에 대한 건 다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딱 놓고 봤을 때. 조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갈등이 있는 조직과 갈등이 없는 조직은 어디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제약된 조건에 대해서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갈등이 있는 조직보다는 없는 조직보다는 갈등이 있는 조직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왔다는 거. 하지만 이제 이 통제 변수에 대한 통제 요건을 다 걷어냈습니다. 갈등이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서 조직에 갈등 투성이가 많다. 참 이렇다고 한다면 또 이거 발전 가능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상황 그리고 그 조직의 특수성,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판단 상황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이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으로 나올 수 있는 갈등, 이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조직에 여러 가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인이 되었으면 좀 하는 뜻으로 제가 이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좀 여러분들께 물어보면서 이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의 방법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라는 이론을 설명하고요. 그것에 대한 케이스로 MS의 회의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여러 가지의 형태, 모양새, 이런 것들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조직에 있어서 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하나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이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회의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아주 스피드한 의사결정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경영 기법을 썼다는 거.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 또 이렇게 중요한 회사, 유명한 회사가 되지 않았나. 세계적인 브랜드 같이 몇 등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었죠. 그런 회사에 어떤 방법의 회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입니다. 자, 200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CEO를 맡은 사람. 자, 스티브 발머. 자, 빌 게이츠의 포커 게임 친구죠. 그리고 빌 게이츠와 MBA 동기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 MBA를 다니면서 이 스티브 발머와
여러 포커 게임을 했는데 계속 졌다고 하죠. 예, 그리고 이 빌 게이츠가 이 스티브 발머를 바라볼 때 상당한 판단력, 예, 그리고 아주 명석한 두뇌, 이런 부분들을 포커 게임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참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로 데리고 와서 CEO를 무려 한 15, 16년 정도 되나요? 예, 이 정도를 맡겼던 친구, 예, 스티브 발머. 자, 이 사람은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의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요, 이 혁신, 뭔가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회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하는 회사에서 빠른 혁신,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던 게 자기가 봤을 때는요, 이 비효율적인 회의에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회의를 나는 무조건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방법은요, 문제 해결 방법은 스탠드업 회의라는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스탠드업 회의는 뭐 서서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모든 회의의 시간은 15분 이내로 끝낸다. 자, 이렇게 큰 회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스탠드업 회의를 통해서 모든 회의는 15분 만에 끝낸다. 자, 이러한 회의 기법을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자, 그리고 회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만 물어봤다고 하죠. 예. 어제 무슨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하는 일 중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뭐 일상적인 업무 회의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꾸 질질 끄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스피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고, 뭐 회사의 생존을 다룰 수 있는 뭐 커다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 시간 15분 가지고 결정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좀 길게 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진행했던 회의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방식들은 이렇게 스탠드업 회의 방식으로 15분간 간단한 핵심만 질문을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업무를 진행시켰다는 거. 자, 주요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파킹 랏이라는 뭐 하나의 장치, 회의 장치, 의사소통 채널 창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파킹 랏. 그러면 관련자를 소집하고 의사결정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킹 랏은 블랙보드 칠판이죠. 예, 칠판에다가 이거는 뭔가에 대해서 문제 업무를 지금 제시하고 그리고 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이거는 좀 중요하다. 그러면 파킹랏이라는데 칠판에 쓰는 거 써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또 관련자를 다 소집한 다음에 재차 또 한번 회의를 진행했다는 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됐든 아니면 이 많은 조직이 됐든 이 스피드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구분, 이런 부분들을 의사소통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성 측면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요, 여기에서 의사소통에서는요,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는 프로세스를 진행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연결고리의 방법적인 부분이 모양새 형태가 바로 회의의 기법이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라는 이론을 설명하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의 방법을 사례로 케이스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요약 안 해드려도 되겠죠? 예, 마이크로소프트 회의 방법,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 슬라이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요, 7회차, 7회차에 대한 과제 내용입니다. 사실 뭐 이 문제는요, 이번에는 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서술하시는지 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좀 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로 냈던 건데 제가 약간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좀 걸어놨다는 거. 자, 다음 가정을 토대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서술하시오.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내고 그 답안을 쓰는 게 과제입니다. 자, 글자 크기는 11, 그리고 줄 간격 180. 이번에는 분량 제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 이번에는 MS 워드나 저희 한글 파일을 이용하셔야지만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활용해서 쓰시면 될 거다는 거. 자, 가정은요. 귀하는 오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세 개가 나갑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방문하고 싶은 부서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부서를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쓰시는 겁니다. 일단 뭐 국한했습니다. 그냥 생산부서, 인사부서, 판매부서, 재무부서, 회계부서로만. 그러니까 여기에 또 제약받지 마시고 뭐 다른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시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방문한 부서에서 기아가 선택한 첫 번째 경영 활동, 경영 활동은 무엇인가? 업무 지시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이유를 좀 서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여하는 회사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누구와 어떠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목표 설정을 위해서 뭐 어떤 방법 그리고 몇 명을 놓고 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의견을 제가 한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서술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 자, 석사 과정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논점을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서술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주장을. 이러한 훈련을 지금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하는 의미로 이런 과제를 제가 드렸다는 거. 뭐 다음번 과제 그리고 그 다음번 과제도 비슷하게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석사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내 생각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좀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첫 번째로 오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제를 제가 제시했다는 거. 그리고 이번 과제는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급간을 조금 두겠습니다. 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하셔서 그리고 나름 논리적으로 조금 서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제, 다음번 과제, 이 세 가지에 대한 과제는 점수에 대한 이제 배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급간을 제가 좀 두겠다 하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과제를 이것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번 소형 주제는요, 의사결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의사결정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의사결정의 정의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2개 이상의 대안, 여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활동입니다.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 또는 뭐 2개 이상이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최적의 선택안을 만들어내는 거. 자,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뭐 판이하게 상이한 결과를 또 가져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경영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또 다시 한번 기능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의사 결정도 다 활용되고 있다는 거. 어떤 계획을 쓸 것인지 의사 결정해야 되겠죠. 조직화를 만드는데 누구를 최고 적임자로 그 부서장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제,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하고 조직을 통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활동, 그것은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거. 자, 이러한 선택들의 최종적인 결과는요, 조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의사 결정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된 의사 결정은요, 조직 성과로 또 결과를 많이 미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조직의 관리 기능과 그리고 조직 성과와의 연결고리를 갖는 것이 의사결정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Management is decision making. 예,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의사결정이다. 자, 의사결정이 모두 경영학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의사결정에는 또 많은 부분이 또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의사결정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 뭐 요 정도로 간단하게만 알아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결정에 대한 사례입니다. 예, 애플과 삼성, 예, 이 거대 공룡들의 이익을 위한 적과의 동침. 예,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떠한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그 의사결정을 번복하면서 어떻게 서로의 이익을 찾아 나가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과 애플 참뭐 지금 뭐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요. 예, 절대적인 예, 경쟁자들이죠. 예, 하나는 영업 이익률 1등, 하나는 점유율 1등. 예, 지금 어디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서로 아주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들. 자, 이 회사들에게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먼저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스 그리고 메모리 칩의 공급자를 예, 삼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삼성으로 결정을 했더니 삼성이 이제 여러 가지를 싹 만들어 보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삼성도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리도 스마트폰 시장으로 한번 진출해 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애플은 좀 심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 뭐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해서 나오니까 뭐 삼성에서 무슨 뭐 터치 방식을 우리의 특허권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가져갔다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걸 막 소송을 서로 뭐 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플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습니다. 또 애플의 세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자, 프로세스와 메모리 칩의 공급자를 샤프, 예, 일본 회사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샤프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이 제품의 공급 능력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애플이 고전을 겪게 됩니다. 공급자의 변경으로 인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자, 삼성의 의사결정 그래? 니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우리는 샤프의 지분을 인수해 버리겠어. 아주 핵심적인 지분 3%를 삼성이 인수를 하고 예, 우리가 샤프를 인수해서 공급자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이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겠다 하는 의사결정,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둘 간에는 아주 이제 뭐 이제 극과 극의 경쟁 구도로 치닫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 소송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서로가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엄청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자, 애플이 또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이 프로세스와 메모리 칩의 공급자를 다시 삼성으로 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제가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그래서 삼성도 샤프 지분을 3% 인수로 마치고 그 이상은 뭐 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서로가 소송도 취하를 시키고 예, 경쟁을 계속 해 나가는 구도를 가고 있지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경쟁할 부분은 경쟁을 하는 이러한 체제로 지금은 바뀌고 있다는 거. 자, 엄청나게 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랑 소송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고 덤빌 수 있는 회사가 뭐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얘네들 정도니까 그렇게 하겠죠. 하지만 얘네들 싸우다 보니까 지네가 너무너무 출혈이 큰 거죠. 예,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줄 건 주고 그리고 받을 건 받고 서로의 이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기업에서의 의사결정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궁극적인 방향성, 목표는 바로 뭐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의 성과입니다. 예, 조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의사결정에는 뭐 이런 적과의 동침도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 사례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 자, 이번 슬라이드는 뭐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말게요. 네. 자,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예,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문제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떠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됐을 때 많은 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의 정의를 통해서 또 의사결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상황과 현재의 상황 간의 차이를 이야기한다는 거. 우리는 항상 바람직한 상황을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갭, 이 차이가 바로 문제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 자, 이 문제를 잘 직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 엄청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 자, 문제와 의사결정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러한 문제와 기회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우리 과학자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1시간 내에 세상을 구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세상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방법을 취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55분 동안은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핵심적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 5분 동안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 제시하겠다. 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이러한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문제의 본질적 파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식하느냐.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자, 아인슈타인의 일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의 인식, 문제의 핵심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기회입니다. 기회의 인식, 여기서 기회. 자, 문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반드시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은요, 문제와 기회의 인식이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어떠한 대안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한테 기회로 될 수 있는지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다 같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자,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와 기회의 인식. 이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나온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씩은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중요성의 원칙 그리고 시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할 수가 있고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주 급하면서 중요한 거. 시간적으로는 별로 급하진 않지만 또 중요한 거. 또 시간적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중요성에서도 별로 또 그다지 이렇게 높은 중요성을 갖지도 않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아우 죄송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하나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중요성과 그리고 시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뭐 최고의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젠하워 모형도 있다 하는 거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대안 중에서 이제 뭔가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대안이 진짜 최적의 대안인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코카콜라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코카콜라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뭔가에 대한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뭔가에 대한 또 새로운 시장을 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과연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였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찬성과 반대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찬성이 많이 나왔는지 반대가 많이 나왔는지를 한번 따져보는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있다고 합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내용이 충실하고 그리고 이것을 대체할 만한 명분이 확실한지가 중요하다는 거. 기존에 이 코카콜라의 고유의 맛을 즐기고 좋아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새로운 콜라를 탄생시킴으로써 해서 이 익숙해진 맛을 버리고 이쪽으로 갈지에 대한 새로운 이 다이어트 콜라로 옮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중요성, 내용 이런 부분이 더 중요했다는 거. 오히려 잘못 건드렸다가는 기존의 코카콜라 다이어트 코카콜라 두 가지를 다 망치는 또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그래서 내용을 어느 것이 더 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 등이 있는지를 가지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충분성, 그리고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 세 번째가 현실성입니다. 자, 내용이 충분한가? 우리가 이게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내용에 대한 충분, 그리고 타당성이 충분한가? 그리고 이것을 정말 우리가 상품화로 만들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많이 평가하고 반영해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자, 이런 세 가지를 판단해서 대안의 평가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최적 대안의 선택과 실행입니다. 자, 목표의 달성 가능성 여부가 여기에서는 최대 변수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대안을 여러 개를 내놓고 거기에서 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후보군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충분성, 실현 가능성, 현실성을 따졌을 때 이제 하나가 이제 최종적으로 뽑혔습니다. 그럼 이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실행할 때 가장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 자, 우리 조직에는 항상 목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대안을 우리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거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돌렸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이제 이 실행의 결과에 대한 걸 또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평가에서 잘못된 평가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빠르게 피드백 시켜줘야 된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 관광청의 실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일랜드는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 관광 수입을 많은 국가의 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나라라고 하네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일랜드가 좀 새로운 전략을 내놓습니다. 자, 고소비, 고소득층 이 사람들을 관광 자원으로 끌어들여서 아주 관광의 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엄청나게 홍보를 합니다. 돈도 많이 들여가지고.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아일랜드를 많이 찾아오고 호텔에 투숙도 더 많이 하고 기존에 있는 관광층에 대비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관광객들도 딸려서 많이 관광객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 1차적으로는 야 이거 진짜 대성공이다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일랜드 관광청에서 커다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 소비 성향을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단지 관광청에서 따졌던 것은 정말 이 관광객의 숫자가 얼마나 들어오고 좋은 고급 호텔의 투숙객이 숫자가 더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이런 것만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와가지고 수입산 쇠고기를 먹었고요. 선물 가게에 가서 아일랜드에서 생산한 제품은 단 하나도 사지를 않고 예, 명품 브랜드의 선물만 구매를 해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고소득층이 아니었던 관광객들마저도 그러한 트렌드의 성향으로 변질이 돼 있었다는 거. 자, 궁극적으로 아일랜드의 관광청은 예, 기존에 있는 관광 수익금 대비 예, 현저하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결과를 났다는 거. 자,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요, 빠르게 여러 측면으로 다각화시켜서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린 의사 결정이 정말 최적안인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부분이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의 과정 총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 자, 우리 경영학에서는요, 의사결정 뭐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유형을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을 시킵니다. 예.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있고 업무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CEO 아주 뭐 최고 경영자급에서 하는 의사결정을 말하고 관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중간 관리층 예, 그리고 업무는 하위 관리층에서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신규 제품을 좀 런칭을 하나 하자. 이런 부분은 뭐 전략적 의사결정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에서 신규 제품을 런칭하자는 것을 만들었으면 이것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신규 제품이 구체화돼서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고 만드는 단계는 바로 중간 관리층에서 하는 관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관리적 의사결정에서 또 뭐 A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전반적인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그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위 경영층에서는요,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냐? 가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업무적으로 자원 효율화된 배분의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유형적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다는 거. 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뭐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이론만 제가 여기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요약하면요. 의사결정은 어떠한 문제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방법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그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이 되어야지만 뭐 가장 뭐 훌륭한 의사결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본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